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미래통합당의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김세현 홍정욱 전 의원, 그리고 백종원 씨, 이런 인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분 말고도 여러 다른 인물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이 거론됐었던 보수 야권의 그 잠룡들, 이분들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시간에도 그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보수 야권의 전통적인 그런 주자들, 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인물들을 좀 준비했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기 전에 이 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치러지게 됐는데, 재보궐선거의 판이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 역할,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열리게 됐죠. 이 서울시장은 우리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리입니다. 역대 서울시장들은 동시에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 대통령에 오른 분도 계시죠. 지금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또 차기 대선 주자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커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김종인 비대위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당에 들어와서 비상대책위를 꾸렸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대선까지 그때만 해도 대형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없었어요. 재보선이라고 해봤자 기초광역의원 몇 군데 이런 정도였으니까 별 일이 없지 않나 했는데, 이제는 부산시장 또 서울시장 이 선거를 다 치르게 됐으니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역할이 많아졌고 더 힘이 세졌다, 이런 전망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이 정치적 이벤트가 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정치적 이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죠. 근데 이 내년 재보선이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미니 대선급 이벤트가 되면서 이를 준비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커졌고,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보선을 잘 치러낸다면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재보궐선거까지 준비하고 지금의 자리를 내놓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내년 4월 무렵에 김종인 비대위가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이제 꾸리는 그런 일정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확정적이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 통합당 내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아실 거예요. 그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선까지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 보수의 야권의 그 잠룡들, 굉장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살펴볼 게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김종인 비대위의 힘이 커질수록 홍준표 의원은 속이 좀 탈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홍 의원 얘기를 하면서 보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이제 복당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홍 의원과 김 위원장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당권을 잡고 게다가 이 힘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홍 의원으로서는 결코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 김 위원장 말고도 통합당 내에서 홍 의원의 복당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꼭 이제 홍준표 의원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러니 이분의 입당에 거부가 많다. 이분이 이제 홍준표 의원이죠. 한때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까지 했던 사람이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은 물론 글로 남기기까지 하다니. 이 말이 홍 의원의
채홍사 발언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 채홍사라는 것은 이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에 미녀를 뽑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이 관리를 뜻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와 관련해서 이 홍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놓고 이제 권 의원이 거꾸로 이제 홍 의원을 비판한 겁니다. 전에도 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요. 그 홍 의원의 복당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이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선 지지율 이것도 좀 내려갔고요. 그렇지 않나요? 보수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게 총선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직후만 해도 홍 의원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에서는 홍 의원이 대선 주자 1위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는 그 보수 대선 주자 1위 자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걸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저 홍준표 의원 팬이신가요? 팬은 아닌데 우리 방송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사실 재미있고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하죠. 그 핵심을 잘 잡고 대중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정치인이기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 밖에 있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의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은 어떤 그 경쟁력을 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나요? 정통 보수 지지층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은 그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여서 이 중도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의 유일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통 보수층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홍 의원의 전략은 그런데 먼저 보수 정통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통합당 내에서 확고한 대선 주자의 지위를 확보했다면은 뭐 지금 당장 그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당에 있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통 보수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단일 대선 주자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거, 이게 우선 아닌가, 이런 계산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홍 의원이 하는 말들이 그 총선 직후와 그리고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홍 의원은 총선 직후에 내가 추구하는 것은 좌파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하자는 것이다. 좌파 진영 또는 우파 진영 어느 한 진영에 매몰돼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 분열상은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그 내년부터는 홍 의원이 5.18 광주 추념식에 참임석하겠다 이런 뜻도 밝힌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그 중도 외연으로 좀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이 중도 확장보다는 보수 정통을 자임하는 그런 모습이 더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 의원이 그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막 내놨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인류 범죄, 그리고 흉악 범죄, 최저임금 완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뭐 이런 것들 완화하는 이런 법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어요. 홍 의원이 자기가 이렇게 발의한 법안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페이스북에다 또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을 또 하나 내겠다는 이 뜻을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이념 교육 방지 3법이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이 교육인데 교육 현장이 특정 이념의 선전작으로 전락하면 한국 사회가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앞으로도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은 계속될 거다.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되게 좀 보수적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신 그 이념 교육 방지 3법도 그 진보 이념이 교육 현장에 주입되는 걸 좀 막는 뭐 이런 취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게 김종인 비대위와 차별화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가 통합당에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진보적
정강 정책을 뭐 이제 만든다든지. 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보수 우파 이 말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요? 홍 의원은 이런 통합당의 기조를 놓고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민주당 이중대, 좌파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어 걱정된다. 나중에 국민들이 민주당의 책임을 물을 때 좌파 이중대 정책을 추진한 통합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고 정권을 넘겨주겠는가. 홍 의원이 보수로서의 성명성을 내세워 김종인 비대위와 통합당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부터 해서 지금 통합당에 좀 좌클릭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은 그 산토끼, 그러니까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쪽까지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은 홍 의원은 오히려 그 정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그냥 집토끼죠. 이 집토끼를 확실하게 내 편으로 끌어놔야겠다. 뭐 이런 걸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이 대구의 정치적 맹주가 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 특집 방송할 때도 대선 주자급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이 지역의 지지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홍 의원이 그동안 예고했던 정치 버스킹을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그리고 통합 신공항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등 이 지역 현안에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홍준표 의원은 그 여전히 보수 대선 주자에는 계속 꼬박꼬박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전국적으로 크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내놓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소속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은 정말 큰 이슈를 내놓고 그걸 공론하고 여기에 성공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 뭐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 여당 쪽에서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먼저 내놓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인 거.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좀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의 대형 이슈를 홍 의원이 내놓아서 국민들의 시선이 한데 쫙 몰리는 뭐 이런 그 효과가 좀 나타나야 홍 의원의 대선 주자의 그 지지도 입지가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홍 의원이 저력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무소속의 한계를 이제 뭐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좀 뛰어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대선 레이스에서 보수 야권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약진해 나갈지 뭐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볼 사람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인물이 바로 안철수 또 그리고 오세훈 이 두 인물인데 인물은 물론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지금 보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발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서울시장 자리가 비면서 야권에서 누구를 후보로 올릴지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도 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그야말로 서울시장을 했었죠. 오 전 시장은 그때 시장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무상급식 문제였는데 이걸 주민투표에 붙이고서 이거 안 되면 이제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래도 결국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임기를 결국 채우지 못했던 거죠. 이때 그 수도 서울의 그 시장 자리를 민주당 쪽에 넘어준 건 오세훈 때문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좀 책임감도 있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엄밀히 살펴볼 게 안철수, 오세훈 이 두 인물은 대선에 관심이 있는 인물인데 과연 이번 서울시장에 어떻게 도전을 할까요? 분명히 이제 대보궐선거 국면이 되면은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내가 출마하게 된다면 대선은 출마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선명해야 되는 상황. 1년 하다가 나 대선 후보로 갈게 뭐 이러면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거 왜 뽑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만큼은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1년 뒤 대선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한 두세 달 뒤에 치러지는데 거기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다. 그러면 그래도 대선에 도전하기가 또 좀 민망해지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과대표에 떨어진 사람이 학생회장 선거 내가 출마하겠다. 누가 뽑아줄까요? 뭐. 그래서 그 대선을 노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번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고 만약 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면은 일단 2022년에 치러질 그 대선은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안철수, 오세훈 이 두 사람이 서울시장에 섣불리 도전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통합당과 이제 단일화를 할 거다. 요런 이제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단 안 대표로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수의 단일 대선 주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에서 통합당과 연대하더라도 지금 통합당 내 대선 주자들이 다 지지 기반이 있는데 통합당 내에서 지분이 있는데 이 경쟁을 뚫고 안 대표가 대선 주자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반대로 통합당으로서는 안 대표의 중도 지지층을 좀 확보를 해야 대선에서 승부를 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서로 어느 정도 연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점에서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있는데 이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는 이 안 대표와 통합당 내 나머지 대선 주자와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안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차지하고 통합당은 안 대표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하는 뭐 그런 윈윈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서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 대표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경선을 뭐 치르긴 치를 텐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안 대표 쪽으로 좀 밀어주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겠네요. 물밑에서는 이제 서로 얘기해서 이제 그런 좀 합의를 해놓고 이제 뻥 터트리면서 우리는 연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사실 2022년 대선에 이 보수 야권 후보의 승산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로서도 대선을 한번 건너뛰고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그 다음 대선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대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하는 이런 걸 꾀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당이 통합될 수도 있고 통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정치권에서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보수 야권의 이 개편의 계기로 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철수 그 대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세훈 전 시장. 자, 오세훈 전 시장도 정말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나요? 과거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했을 때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오 전 시장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서울시장을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 보수 개편을 꾀려는 이런 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또 뭐 조그마한 일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오 전 시장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안철수 서울시장 시나리오가 성사하지 않는다면 오 전 시장으로서도 서울시장에 도전해 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따져보면은 오 전 시장은 그때 서울시장에서 이제 물러난 뒤에 그 이후에 치러진 선출직에서 한 번도 이제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20대, 21대 총선에서 모두 낙선을 했고요. 보면 이게 약점이라면 약점이 있는데 그 서울시장의 타이틀을 이번에 이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진출하는 뭐 이런 수순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좀 오 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정치권 내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니까 오세훈표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이라는 걸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득 수준을 좀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좀 지급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간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오 전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렇죠? 핵무장론도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안심소득 하면은 좀 그 합리적인 느낌이 나고 좀 한번 들여다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핵무장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인한테는 이 관심을 끄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전 시장이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그 유승민 전 의원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심을 끄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개혁 보수를 굉장히 주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저희들이 답답해하고 또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은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유 전 의원은 5월 26일 자기의 팬카페 유심초에 올라온 동영상에다가 이런 영상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저는 내년 2021년 우리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10개월 후 있을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서 반드시 제가 우리 이 보수 쪽의 단일 후보가 되어서 제가 본선에 진출을 해서 저 민주당 후보를 제가 반드시 대선 도전인지를 분명히 밝힌 거죠. 그 이틀 뒤인 5월 28일 페이스북에다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제가 외쳐온 개혁 보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혁신 경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용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개혁 보수가 수구 진보를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보면은 그 백의종군 하면서 후보들을 이제 측면 지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4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면은 그때도 이제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이제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확 나타나서 굉장히 존재감을 보이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이끌어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약하다. 또 그리고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상당히 아는 거는 많은데 그것을 국민에게 와닿게 이렇게 좀 설득해내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좀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정치적 스탠스뿐만 아니라 이 정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 전 의원의 장점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데 있다면은 이 지사는 사이다 이런 별명이 있듯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소득만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그냥 소득 재분배 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진작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본소득 자체가 굉장히 이슈화되는 여기에 이제 성공을 했었습니다. 반면 이제 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사실 유 전 의원 말 맞다나 이 지사의 주장이 경제학적 근거는 좀 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지사는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었거든요. 근데 유 전 의원은 아무도 또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에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유 전 의원이 확실하게 이제 탄탄한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은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실력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한다. 이게 계속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 전 의원이 이 지사의 그런 그 이슈 선점 능력과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정도 이제 살펴보고 또 다른 인물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제주도의 그 원희룡 지사가 있는데 자, 원 지사는 어떤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원 지사도 대선 도전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 이미지가 있어서 기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원 지사를 다루면서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통합당 초선 의원들 설문조사에서는 원 지사가 다음 보수 대선 주자로 1위에 꼽히기도 했었죠. 문제는 원 지사의 대중적 지지율이 이 정치권의 기대감을 따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선두권은 고사하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대선 주자들 거기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유가 중앙 정치에서 벗어나서 너무 이 제주도지사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한 점도 물론 저희들이 언급을 했었죠. 보수 진영이 어떤 이슈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은 오히려 제주도에 있는 제주지사로서는 여기서 피해 있을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이점이 된다. 이런 것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확실히 이 정치판은 두들겨 맞아도 이 핫한 무대에 있으면서 두들겨 맞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원지사로서도 지금 대선까지 한 2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좀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최근에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당연히 이 중앙 정치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예를 들어 뭐 법무부와 검찰 갈등, 뭐 검언 유착 의혹 이런 것에 관한 이슈라든지 또 뭐 제주도 내에서의 뭐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지사가 그 안검하수 수술을 했는데 이걸 대선과 연관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수술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전 민생당 의원도 한 게 알려져 있죠. 그 원지사는 이게 치료 목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수술 후에 상당히 부드러운 외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을 위한 이미지 개선 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사가 헤어스타일도 최근 여러 차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원지사가 외모 가꾸기에서부터 지금 강한 대선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민주당에 있는 세력을 포함한 이 대정계 개편의 군부를 원지사가 뗐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를 저희들이 전에 한 적이 있었죠. 총선이 끝나고 특집을 했을 때 보수 야권이 참패를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을 좀 떼내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급진 세력을 좀 떼내서 중도에 있는 그 세력들이 서로 이제 뜻이 맞으면은 연대를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원지사가 했었던 것 같아요. 원지사가 이 얘기를 통합당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찐 친문 말고 범여권의 합리적 상식을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지사가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국민의당 정도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당연히 연대를 하는 거고 진중권, 금태섭, 참여연대에 상식적 목소리를 내는 분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양심과 상식이 살아있는 분들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폭넓은 포용과 개방의 자세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선 주자이고 당권 주자인 또 이낙연 의원이 있고 여기에 또 맞서서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고 그리고 당권 레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뜻이 맞는 그런 인물과 세력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여러 잠룡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연대가 이루어지면 계파 분화도 이루어지고 연대도 이루어지고 이런 그 정계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지사가 이 초대형 정계 개편의 이 시나리오에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 그 보수 야권의 잠룡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수 야권에서 새롭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저력이 있었던 이런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채널 후에서는 보수 야권의 이런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들을 계속 주의 있게 살펴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집중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여권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고 정치권의 여러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